정말 전쟁하기 싫거든요. 이란은. 그 말이 맞긴 합니다. 이란 쫄았네. 이 말이 맞긴 한데 정확하게 왜 쫄았느냐는 시간이 이란 편이니까 지금 전쟁 안 하는 게 진짜 좋거든요. 왜 그러냐면 20년만 기다리면 자기들이 이길 게 확실한데 그냥 버티기만 해도 이겨요. 근데 만약에 서방하고 친해지기만 다시 한다면 이란 경제가 완전히 점프를 할 겁니다. 진짜 손도 안 대도 이스라엘을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이 지금 보복을 꺼리면서 지금 미루고 있는 건 어떻게 하면 전쟁은 피하면서 실효성 있는 타격,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타격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의 플러스, 중동 갈등의 숨은 원인을 찾아봅니다.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야 워낙 박종훈 박사님 늘 그리워하는 사람이지만 요즘처럼 애타게 그리워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 나오시나 하면서요. 박사님, 중동에 이제 전쟁 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이스라엘 상황부터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먼저 4월 1일에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폭격을 해서 그 당시에 이란의 이제 군 수뇌부까지 포함해서 16명 이상이 숨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서로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다시 재보복을 했는데 그때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네타냐후는 물론 강경 대응을 외쳤지만 미국이라든가 다른 유럽 국가들이 전부 다 네타냐후를 뜯어 말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네타냐후가 마지막으로 재보복하면서 이란을 굉장히 약하게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서 이게 어떤 영향을 줬느냐. 이스라엘 정치가 아주 묘하기 때문에 네타냐후 혼자서 이게 정치를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당이 모두 6개나 되는 연정으로 6개 당이 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점은 네타냐후가 이렇게 약하게 나오니까 나머지 5개 당이 너 뭐 하는 거냐? 이거 제대로 이번 기회에 이란을 손봤어야지 이거밖에 안 하느냐? 사실은 네타냐후가 지금 강성이라고 대부분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는 항상 타임 오브 이스라엘이라든가 폴리티코라든가 수많은 이제 외신들 또 이스라엘 내 언론들 이런 걸 보면 사실 네타냐후는 이 바이든한테 설득을 당했어요. 많은 부분에서. 근데 그게 나머지 연정을 이루고 있는 5개 여당, 우리가 극우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저는 그냥 우파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이 우파 5개의 당이 굉장히 네타냐후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7월 31일 이번에는 이란의 테헤란에서 그것도 또 새로운 이란의 개혁파 대통령 페제시키안의 이 취임식에 참여한 한이의 이 하마스의 지도자를 암살하는 일까지 있었거든요. 사실 이번에 이스라엘이 생각한 건 그 다음 수까지 저는 계산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정을 이루고 있는 나머지 5개 우파 연합도 이번에 같이 이 작전에 참여해서 이번에 이란이 어떤 방식이든 반격을 하면 재보복은 참혹하게 아주 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란과의 갈등을 더 끌고 가야 된다. 이게 저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그동안 이게 한 석 달 동안, 넉 달 동안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거와 달리 네타냐후가 오히려 강성이 아니었군요. 그런 어떤 뒷 배경이 있는지 몰랐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란은 그럼 진짜 현재 상황이 전쟁의 확전을 원하는 겁니까? 이란 국민들도 확실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댓글을 보면 이란이 쫄았네 이렇게만 단순하게 보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말 이란 국민들이 염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동안 미국의 제재를 받은 다음에 그 잘 살던 이란이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란 국민들 9천만인데 이 9천만 중에 적어도 3분의 2는 열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개혁도 하고 그리고 개방도 하고 서방하고 다시 교류를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민의가 잘 전달이 되지 않는 이유가 이란의 정치 체제가 정말 특별하잖아요. 그동안 이제 많은 언론을 통해서 이란에는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최고 지도자라는 시스템이 있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이란의 개혁파 대통령 후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헌법소위원회에서 미리 잘라내거든요. 너 너무 개혁적이네. 너 아웃. 이런 식으로 잘라버리기 때문에 이 후보를 검증한다고 하는데 도덕성이나 신앙심을 검증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개혁파를 떨어뜨리는 시스템으로 그동안 작동을 해왔습니다. 여기다가 또 하나 문제가 이 혁명수비대가 사실은 최고 지도자가 키운 시스템이긴 한데 이제 혁명수비대의 힘이 너무 세져서 최고 지도자 말도 진짜 100% 듣느냐? 이게 이란 내부에 대한 이 분석가들의 말이거든요. 이렇게 3가지가 문제입니다. 최고 지도자도 있다. 헌법수원회가 대통령 이 후보를 걸러낸다. 혁명수비대가 심지어 대통령 뺨을 때렸다는 그런 약간 야사 비슷한 것도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개혁파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정치를 하는 게 이란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마음대로 못 하니까요. 네.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건 미국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미국의 정책이 확 바뀌어 버리니까 예. 이란 사람들이 개혁하고 서방하고 교류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개혁파 대통령 막 당선을 시켜봤자 이걸 한꺼번에 깨트릴 수 있는 또 미국 대통령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희생자 전 하산 로하니 전 대통령이라고 보는데 사실 2013년에 그때도 이란 사람들의 진짜 개혁에 대한 열망, 서방과의 다시 교류 이 열망으로 로하니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핵 협상도 하고 온갖 서방 교류하는 정책, 약간은 친미적인 정책 이런 거 다 썼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대통령이 2017년에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아니 이란하고의 핵 협상 없던 걸로 해 이래 버리니까 다시 이란 사람들이 가난해졌거든요. 이 상황에서 그동안 이란 사람들은 이 개혁파 대통령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실망을 했을 텐데 이란 사람들이 얼마나 개혁에 대해서 열망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준 게 이번에 페제시키안 대통령 당선이거든요. 예. 왜냐? 그동안 하산 로하니 때도 이렇게 정말 개혁에 대한 열망이 좌절되고 다시 가난해진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개혁파 그리고 예. 다시 서방과 친해지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는 건 결국 이란 사람들이 이 어려운 정치 시스템과 대외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개혁과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꿈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박사님 설명 듣고 보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던 것과는 좀 다른 이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분위기라든가 여론 이런 거는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전쟁이라는 게 뭐 기본적으로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경제 상황이 제가 안 좋다고 들었는데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무리한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 일방적으로 하마스를 완전히 거의 눌렀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이에 이스라엘 경제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2022년만 해도 이스라엘의 경제 성장률이 6.5%였는데 23년에는 이게 2%대로 떨어졌고요. 특히 23년 4분기에 갑자기 거의 20% 가까이 분기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야 이스라엘 경제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24년 1분기엔 또 갑자기 또 엄청나게 회복했다 그러니까 이게 통계를 믿을 수 있는 건가? 전쟁 중인 국가의 통계를 정말 믿을 수 없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렇게 어쨌든 이스라엘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 통계 마사지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렇게 마사지가 된 것조차도 23년 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경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 사실 이 2%대 성장률이 다 군수산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사실 군수산업을 뺀다면 제가 보기엔 마이너스 10%대의 아주 굉장히 나쁜 성장률을 보였다고 보고요. 네. 그럼 왜 이렇게 이스라엘 경제가 타격을 받았냐? 예. 하마스를 일방적으로 누른 걸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인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인구는 950만 명인데 이 중에서 군대를 가는 세속주의 유대인은 예. 많이 봐봤자 650만 명 이내입니다. 예. 600에서 650만 명인데 근데 예비군 35만 명으로 이번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로 이걸 딱 치환을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250만에서 300만 명이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군대를 다녀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한 300만 명 정도가 계속해서 군대 갔다 와서 뭐 전쟁하고 돌아오고 그런 관계가 있다 그러면 이 산업이 잘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경제가 사실은 큰 타격을 받는데 간신히 군수 산업으로 이걸 버티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이 정말 많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블룸버그에서 잃어버린 10년의 위협이 또 있다. 이런 기사도 나왔고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스라엘에 투자하려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특히 보안 관련 이 이스라엘 엔지니어들 정말 뛰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AI 관련 또 보안 관련 투자를 하려고 온갖 합작을 준비했는데 이거 전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네. 일단 투자 연기 또는 취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의 미래 산업도 타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그동안 이 아랍 국가들하고는 어떻게든 좀 더 친해지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페르시안 민족인 이란하고는 적대 관계에 있고 또 시아파하고는 계속 싸운다 하더라도 수니파 왕정 아랍 국가들하고 교역 관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좀 더 개선해 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벌써 타격을 받은 게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하고 교육 중단을 선언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 경제에 앞으로 전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우리보다도 당연히 이스라엘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파 연합 정당들 당연히 내부 경제 상황 이런 거 다 알고 있을 텐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쟁을 하려고 한다. 야,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 보면 네타냐후가 감옥 안 가려 그런다. 네, 저도 봤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한 가지 이유만 되는데 이걸로만 보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예. 일단 네타냐후 상황이 진짜 어려운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타냐후가 뇌물, 사기,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특히 이스라엘 역사상 현직 총리가 기소된 것이 2019년 역사상 처음이고 그리고 총리 부인, 네타냐후의 부인도 기소가 됐습니다. 예. 2018년에. 그러니까 부부가 지금 잘못하면 감옥 갈 상황이라 네.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오래 끌수록 유리하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맞긴 합니다. 네. 근데 네타냐후는 확전까지 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이 자기가 감옥에 가지 않으려면 전쟁만 살짝 유지하고 있으면 그게 그래도 낫죠.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란하고 확전하다가 문제가 되면 더 큰 책임을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란을 먼저 이렇게 자극한 거, 한이엘을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그것도 이 폐지시킨 대통령 취임식에서 암살한 거, 네. 이거는 완전히 확전을 바랬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타냐후가 과연 이 확전까지 기획을 했느냐? 저는 이 내부의 문제가 조금 다르다고 보는데요. 네타냐후는 전쟁을 계속 끌고 가는 게 목표라면 이 네타냐후하고 같이 연정을 하고 있는 나머지 5개 당은 아예 이번에 이란을 끝장내야 된다. 손을 봐야 된다. 좀 더 네타냐후보다 더 강성이라고 보는데요. 자, 이란의 의회 상황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이란의 의회를 우리가 크네세트라고 부르는데 예. 의석이 고작 12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당이 지금 현재 현역 의원을 갖고 있는 당이 13개입니다. 야, 연립이 장난이 아니네요. 그래서 정말 다당제 국가고요. 예. 여당이 6개, 야당이 7개인데 예. 자, 리쿠드당만으로는 의석이 한 34개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120석 가운데 한 4분의 1 정도 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나머지 5개 당이 없으면 지금 정권을 유지할 수 없거든요. 예. 자, 그런데 또 이란하고 이스라엘 국민들하고 또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을 어떻게든 피하는 게 이란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원하는 거라 그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보면 만약에 이게 네타냐후의 진짜 구속과 나중에 감옥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시위하고 반전 시위하고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반전 시위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시위하는 사람들 대부분 주축이 납치자 가족들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좀 있긴 한데 굉장히 시위가 작아요. 사법개혁한다고 네타냐후가 했을 때 이스라엘에서 진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던 거하고 비교하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굉장히 작습니다. 예. 여기에는 사실 이스라엘의 경제적 이유 그리고 미래의 이스라엘의 인구적 이유가 사실 자리 잡고 있거든요. 미래 인구적 이유요? 네. 어떤 이유가 있나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20년 뒤에 시간은 이란 편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편이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예측컨대 뭐 이런 건가요? 예를 들어서 한 지금 같은 시계열이 계속 유지된다면 이스라엘의 인구는 뭐 줄고 네. 그다음에 이란의 인구는 급격히 늘고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 구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제가 한번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이스라엘의 합계 출산율이 3이 넘는다. 3.0이 넘는다. 우리 이스라엘의 출산율을 배워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다큐멘터리를 저도 한번 본 적이 것 있는데 같아요. 예. 이 다큐멘터리 정말 잘못된 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인구 구조 때문에 너무나도 큰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인구는 지금 현재 950만 가운데 세속 유대인이 600만에서 650만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세속 유대인 숫자를 600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50만이 사실은 정통파 유대인이라서 이 사람들도 제가 보기엔 세속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예. 자, 그러면 600만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어떻게 됐냐? 아랍계가 한 180만 있어요. 굉장히 많네요.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문제 하레디가 예. 130만이 있습니다. 예. 이 하레디에 대해서 혹시 언론 보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하레디라는 이 130만 명의 인구는 경제 활동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이 교육도 안 받아요. 심지어 하레디의 이 여성들은 숫자 세기나 더하기를 못한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야. 교육 자체도 거부하기 때문에 이 하레디란 인구가 자꾸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되느냐. 세속 유대인의 보조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지금은 600만이 130만 명을 먹여 살리니까 네. 이스라엘이 지금 잘 사는 나라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없는데 자,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바뀌느냐. 이 세속주의 유대인의 합계 출산율은
선진국들하고 비슷하게 지금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예. 지금 1.9까지 줄었어요. 진짜 선진국 수준이네요. 네. 예. 한 2, 30년 전만 해도 3.0이었는데 예. 세속주의 유대인이 지금 1.9밖에 안 되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예. 그런데 하레디의 합계 출산율은 6.7입니다. 6.7이요? 줄기는커녕 늘어납니다. 그럼 앞으로 방금 말씀 주신 구조가 네. 예를 들어서 한 600만 명이 150만 명 가까운 숫자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역전되게 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050년 예. 이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한 26년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 600만 세속 유대인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을 해도 이거 줄어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 합계 출산율이 엄청나게 빠르게 줄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1.9가 유지돼도 600만밖에 안 되고요. 하레디가 400만이 됩니다. 예. 하레디는 와. 합계 출산율이 줄어들 생각을 안 해요. 네. 오히려 늘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아주 중요한 교리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낳을수록 정말 종교에 더욱더 충실하는 거라 이 사람들은 이대로 가면 2050년에는 400만이 되면 자 600만이 400만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또 하나 문제는 세속 유대인의 고령화가 시작돼서 200만이 고령 인구거든요. 그러면 현역의 400만 세속 유대인이 600만의 고령자와 하레디를 먹여 살려야 되고 또 하나 아랍계가 네. 여전히 출산율이 높습니다. 여기가 3.0이 넘어요. 네. 그래서 아랍계도 한 240만 됩니다. 그러면 세속주의 유대인 젊은 사람은 60세 이하, 젊다는 건 60세 이하입니다. 이런 사람이 400만밖에 되지 않으니까 앞으로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2050년이 되면 20세 미만의 이 비하레디 이 유대인은 전체 인구의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쟁을 누가 치를 것이냐? 왜? 네. 하레디는 절대로 군대 안 나가겠다. 차라리 군대도 안 죽겠다. 가요? 네, 차라리 죽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무슬림은 전부 다 쫓아내거나 사실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좀 강하게 말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되게 이 무슬림에 대해서 엄청 강경한 정책을 얘기하면서 항상 전쟁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예. 정작 자기들은 전쟁터에 나가면 교리를 어기는 거라면서 이거는 나의 신념과 신앙 여기에 반하는 거라면서 전쟁을 절대 참가하지 않습니다. 앞뒤가 안 맞네요. 이슬람을 다 죽여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전쟁을 안 하면 어떻게 죽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속 유대인이 나가서 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에 참. 충실할 거니까 이 하레디가 처음 생길 때는 예. 진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제 신학자들 좀 모아서 좀 아주 종교에 아주 충실한 사람들 좀 모아서 좀 일부 특혜를 줬던 건데 예. 이게 좀 특혜를 주다 보니까 이쪽 인구가 그냥 갑자기 확 늘어나면서 예. 이렇게 인구 구조도 이상해지고 지금 사실 처음 시작은 굉장히 적은 인구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늘어나게 될 줄은 아마 처음 하레디한테 특혜를 줬을 때 5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스라엘 방문했었을 때 한번 이 하레디 분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동네 가봤는데 소득 수준이 워낙 없어서 그런지 정말 극빈층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렇게 뭐라 할까요? 군대도 안 가고 경제활동도 안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더욱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내부의 인구 구조마저도 어떻게 보면 유리한 형국으로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뻔히 보인다면 지금이라도 이스라엘 대통령과 우파든 좌파든 간에 근처의 이슬람 세력들과 협력적이고 평화적인 모드를 구성해야 그나마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저 같으면 그렇게 판단할 텐데 이란을 이참에 그냥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된다. 이게 가능이나 할까요? 이 해답을 제가 보기에는 2022년에 나온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 예. 데인저 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2022년에 미국에서 출간돼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화제가 안 됐죠. 근데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예. 도대체 어떤 경우에 전쟁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이 책이 다루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들을 연구를 해봤더니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다가 예. 딱 꺾여요. 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일단 경제가 굉장히 나쁜 나라는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예, 가난하니까. 예. 그리고 물자를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군수 물자를. 그런데 점점 빠른 속도로 발전하던 나라가 갑자기 탁 꺾여서 나중에 미래가 어두울 거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힘을 갖고 있는 그 몇 년 기간 동안 전쟁을 해서 상대편을 꺾어놔야 된다는 그런 조바심에 시달리게 되고 예.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게 대표적으로 세계 1차 대전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예. 독일이 그런 함정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냐? 독일 같은 나라가 나중에 산업혁명에 성공을 해서 온갖 물자를 쏟아냈죠. 그랬더니 디플레이션이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프랑스나 영국은 식민지를 갖고 있어서 여기다 팔아먹었는데 정작 독일은 후발주자니까. 후발주자니까 식민지가 없었습니다. 그 예. 당시엔 식민지에만 팔아먹을 수 있었으니까 독일은
이 나오는 물건을 팔아먹을 데가 없었죠. 예. 그래서 디플레로 오히려 위험성이 빠지게 되니까 독일이 1차 대전에 이 빌미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죽었네. 야 이거 기회인데? 이렇게 오판하게 만들었다는 거고. 자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뭐냐? 지금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했고 지금까지 굉장히 잘 살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지원도 엄청나고 여기까지는 정말 좋은데 문제점은 딱 봐도 2050년이 되면 이거 국방도 안 되고 경제력도 안 될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네. 한 명당 지금 잘못하면 2명 먹여 살려야 되는데 고령층, 하레디, 아랍 사람들 이 사람들 아랍 사람들 경제활동 제대로 못하게 하니까 1인당 2명씩 먹여 살려야 되니 경제력이 뒷받침하지 못한다. 그러니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길어봐야 10년, 짧으면 5년이다. 일종의 조바심에 빠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전쟁이 점점 주변 중동 국가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주변 중동 국가들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요? 일단 중동 국가들은 주변에 있다는 이유로 진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네. 이집트, 레바논, 요르단 같은 나라가 지금 현재 그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인데 이게 사실은 지난해 발표된 보고서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타격이었거든요. UN 개발 계획 바로 UNDP라는 곳인데 이집트, 레바논, 요르단 이 세 나라가 103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 전쟁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이거보다 지금 훨씬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경제에서 관광 산업에 의존하는 정도가 보통 경제의 3분의 1 또는 절반 정도 이르기 때문에 네. 굉장히 타격이 큰데요. 왜냐? 요르단 같은 데 관광 가는 분들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르단에 누가 관광을 가겠습니까? 또 이집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집트는 이 관광뿐만 아니라 또 다른 타격이 있죠. 네. 수에즈 운하. 아. 이걸 통해서 이집트 경제가 정말 큰 혜택을 받는데 지금 이집트가 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수가 감소하면서 경제적 타격이 정말 크거든요. 예. 그 이유가 이 전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서 이 선박수가 30%가 줄어들고 또 수익이 40%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이집트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폭발하는 인구 때문에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예. 식량난도 굉장하고 그런데 지금 관광 수입 안 들어오죠. 수에즈 운하 통한 이 바로 이 통행료 요것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이집트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방금 일련의 그 예시 들어줬던 국가들 요르단, 레바논, 이집트 이런 국가들 중에는 일부는 진짜 관광 산업에 대한 의존도도 높고 여기가 물류 중심지인데 진짜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다가 진짜 뭐 물류 대란 이런 것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복을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란 입장에서 진짜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4월부터 7월 31일 사이에 이스라엘의 이제 어떤 온도 변화를 말씀드렸잖아요. 네타냐후가 너무 온건하게 대처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강경파, 우파들은 지금 완전히 분노해 있습니다. 그래서 연정 빠지겠다. 이따위로 한다면 나 그만할래.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사이에 예. 넉 달 동안. 자, 그런데 지금 이란이 이제 묘수를 찾아내기가 정말 어려운 게 저번 정도 4월 달에 이제 시리아 영사관 이 폭격을 당했을 때 정도로 이란이 만약에 이스라엘에 반격을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게 정말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이란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보복을 할 거고 예. 그다음에 다시 이란은 또다시 보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죠. 이번에는 4월하고 굉장히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제 첫 번째는 뭐냐. 정말 전쟁하기 싫거든요. 이란은. 예. 왜 그러냐면 20년만 기다리면 자기들이 이길 게 확실한데 이건 왜냐하면 그냥 버티기만 해도 이겨요. 이란 경제가 더 좋아지지 않아도. 예. 근데 만약에 서방하고 교류하기 시작해서 석유만 제대로 팔기 시작하면 네. 이란의 9천만 이 국민들 진짜 숫자도 많고 여기 이란에 진짜 천재들이 많습니다. 우수하더라고요. 네, 우수한 사람이 네. 진짜 많고요. 그동안 엄청난 제재를 받아왔는데도 온갖 드론들 개발한 거 이런 것들이 이란이 얼마나 우수한 인재가 많은지를 보여주는데 만약에 서방하고 친해지기만 다시 한다면 예. 이란 경제가 완전히 점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을 하지 않으면 이기는 게 100%고 2050년에 그냥 진짜 손도 안 대도 이스라엘을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말이 맞긴 합니다. 이란 쫄았네. 이 말이 맞긴 한데 정확하게 왜 쫄았느냐는 시간이 이란 편이니까 지금 전쟁 안 하는 게 진짜 좋거든요. 네. 자, 근데 그것만 봐서는 이란이 보복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이란 예. 입장에서도 이게 정말 어려운 게 이란 내에서 이제 세력이 어쨌든 세 개의 세력이 있습니다. 예. 최고 지도자의 생각이 다르고 예. 혁명 수비대 생각이 다르고 예. 페제시키안 개혁파 대통령의 생각이 다릅니다. 예. 페제시키안은 자기가 개혁 개방과 그리고 동시에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이 기치로 내걸어서 당선이 됐고 예.
지금 현재 이제 외무부 장관도 이란 핵 협상했던 사람 이런 사람을 임명하고 이런 과정에서 다시 서방하고 잘해보려고 그러니까 페제시키아는 지금 내부에서 자꾸만 최고 지도자를 말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스라엘한테 말려 듣는 겁니다. 예. 지금 여기서 전쟁을 우리가 보복을 하면 이걸 이스라엘이 전쟁의 빌미로 삼아서 우리를 초토화시킬 거고 우리는 시간만 버티면 20년 뒤에 이기는데 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괜히 이스라엘의 수에 말려듭니까? 이렇게 최고 지도자를 설득하니까 지금 이제 타임 오브 이스라엘 같은데 이제 기사에 보면 이스라엘 언론입니다. 이건 네. 이란 언론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언론을 보면 이렇게 페제시키안이 설득을 하니까 최고 지도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런 페제시키안도 영국의 이 총리랑 스타머 총리랑 통화할 때는 아주 강경하게 말했어요. 우린 반드시 보복할 거고 보복은 우리의 권리다. 왜 이렇게 말했냐? 예. 이번에 이란 국민들의 심정이 진짜 복잡하거든요. 예. 왜냐? 그렇다고 보복을 안 하면 이건 이스라엘한테 완전히 얕잡아 보여서 진짜 쫄았네 이런 소리 듣게 될 거니까. 수치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란이 지금 이 시각까지 계속 보복을 꺼리면서 지금 예. 미루고 있는 건 예. 어떻게 하면 전쟁은 피하면서 실효성 있는 타격,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타격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혁명수비대가 어떤 역할을 하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혁명수비대 같은 경우 최고 지도자가 100% 컨트롤을 못합니다. 예. 왜 그러냐. 이 혁명수비대가 이 이란의 국군 여기가 35만 혁명수비대가 25만인데 예. 이 혁명수비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군대가 아니고요. 그래요? 이 혁명수비대는 이란의 이 모든 대기업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진짜 굉장히 엄청난 기업이에요. 그럼 군대가 아니라 네. 방위산업체 같은 거예요? 네네. 방위산업체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지하철, 철도, 뭐 온갖 것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냥 대기업이에요. 제가 머릿속으로 네. 그리는 카테고리하고 안 들어가네. 그럼 뭐지 이게? 네. 그래서 뭐 진짜 진정한 의미의 군산 복합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복합체. 이런 거 정말 많습니다. 제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네. 취재를 갔을 때 중국의 빙또안 병단이 실제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다 소유하고 있는 걸 제가 취재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식으로 혁명수비대도 이란의 많은 기업들을 갖고 있고 거느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혁명수비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력도 이제 자생적으로 갖고 있고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최고 지도자를 100% 듣지는 않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고 지도자한테 뭐 반기를 그냥 그 정도는 예, 아니지만 혁명수비대는 그러니까 한쪽에서 뭐 어떻게 하느냐 최고 지도자한테 공격합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모욕을 당하고 예. 그러니까 페제시키안하고 반대쪽에서 지금 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란이 과연 이스라엘의 보복을 부르지 않을 그런 공격의 묘수를 찾아낼 것인가가 첫 번째 이제 궁금함이고요. 예.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분명한 건 이란이 아주 작은 빌미만 준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아주 강력하게 이번에는 보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중동 질서를 위협하는 건 이란의 재보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제재 보복이 진짜로 핵심이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진짜 제재 보복을 할 만큼의 빌미를 이란이 주지 않을 것이냐 줄 것이냐가 저는 좀 더 큰 변수라서 많은 분들이 야 이란이 저번처럼 약속대로는 할 거야 이렇게만 단순하게 보시는데 예. 사실은 그 다음 수까지 봐야지만 이번에 중동 사태가 물류 대란으로 또 가고 또 원유 공급에 또 문제를 일으킬 것이냐 아니냐 요걸 보려면 사실은 요 다음 수가 아닌 다다음 수까지 봐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이스라엘의 재반격까지를 고려해서 이번 판세를 읽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란의 강요 중에 하나라면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마음은 읽었고 전쟁을 이번 텀에는 좀 피하면서 이 약간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던 거는 어떻게든 무마할 수 있는 묘수를 찾자라고 한다면 제 소견으로는요. 지금 이스라엘한테 야, 너 자꾸 왜 그래 하고 같이 말려줬던 게 미국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들도 같이 말렸었잖아요. 네. 그럼 저라면 서방 국가들에게 우린 이 치욕을 씻지 않고서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으니 니들이 좀 나서 봐라. 네. 안 그러면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고 그리고 수에즈 운하도 지금 차질이 있다고 말씀 주셨으니 자칫 잘못하면 세계 물가 껑충 뛸 수 있으니 니네가 나서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풀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묘수는 안 됩니까? 세계 물가 그런 거에 영향 없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지금 수에즈 운하는 지금 잘 통과를 못하죠. 예. 왜냐하면 이 북예멘이 계속해서 지나가는 선박에 공격을 하니까 차라리 아프리카를 돌자 희망봉을 돌아 이러면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사실 북예멘은 국가로 인정받은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죠. 사실상의 국가긴 하지만 예.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테러 집단처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가능한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네. 제가 하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는 것은 미국과 전면적으로 싸우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전면전 상황이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다만 전면전으로 가면 호르무즈 해협은 반드시 봉쇄할 겁니다. 그 대신 어떤 정도까지가 가능하냐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을 여기에 위험 물질이 있는 것 같다. 또는 환경 오염 물질이 들어있는 것 같다.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죠. 네, 실제로 예. 우리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예. 환경 오염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선박이 억류된 적이 있었는데 이란은 국제법적으로 문제 있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건 지금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건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걸 하는 순간 그냥 전면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수단을 쓸 수 없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귀찮게 만드는 것까진 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봉쇄가 자꾸만 이제 예. 이제 나오는데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순간 정말 미국 경제하고 싸우자는 얘기거든요.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협상 카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많이 받나요? 아니요, 전혀 안 아니잖아요. 네. 전혀 안 받죠. 거의 안 받죠. 근데 유가가 급등하는 순간 미국의 물가가 다시 오르게 되고 예. 그러면 금리 인하를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목줄을 재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 왜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 단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전 세계 원유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무리 100% 자급하는 미국이라 하더라도 이 원유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카드, 봉쇄 카드는 제가 보기엔 거의 진짜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고요. 말로는 위협할 수 있지만 다들 생각합니다. 에이, 그건 뭐 네가 못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귀찮게 하는 건 언제든 예, 가능하죠. 예. 근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란에서 꿈꾸는 건 이란의 이제 평화주의자들이 꿈꾸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페제시칸을 비롯해서 개혁파들이 원하는 건 하마스하고 만약에 협상이 타결된다면 우리가 공격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지금 하마스의 수장 하니에가 죽은 거니까. 네. 그래, 그러면 여기서 휴전 협정해. 그럼 내가 전쟁 안 할게. 요걸 이란의 고위 관료가 자꾸 미국 언론을 통해서 흘리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게 진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이란 내에서 개혁파들이 자꾸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암살을 당한 건데 예. 이걸 무력 보복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첩보기관한테 복수를 하자. 그러니까 모사드라든가 이런 곳에서 제외 공간이야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 있는 것도 약간 묘하니까 예. 밖에 나와 있는 모사드든 첩보기관한테 보복을 해서 그럼 똑같은 수위 아니냐. 요렇게 지금 강성파를 설득하고 있다는데 네. 이 설득이 과연 가능할지, 또 그리고 이걸 또 빌미로 해서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이제 이란이 지금 얼마나 고민이 많을까. 저는 이란의 개혁파와 지금 아마 지금 혁명수비대가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변수가 미국 대선일 것 같습니다.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 상황의 가장 큰 변수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미국 대선 지금 판도에 어떤 영향 미칠까요? 정말 중요합니다. 예. 저는 이스라엘의 남은 시간이 한 5년은 남았다고 봐요. 예. 인구 구조가 악화되긴 악화되지만 한 10년쯤 뒤에 진짜 악화돼서 이제 전쟁도 불가능하고 이제 경제도 좀 있으면 이스라엘 경제 성장률 이제 굉장히 낮아지는 시대가 10년 뒤에는 확실하게 오거든요. 네. 근데 5년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전쟁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원하는 게 그럼 이란하고 어떻게 하는 거냐?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둘이서 뭐 지상전을 할 거냐, 싸울 수도 없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을 무력화시키고 싶거든요, 이스라엘 예. 입장에선. 근데 자기들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일단 국력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9천만인데 아무리 이스라엘이 최신의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뭐 핵을 쓰지 않는 한 진짜 재래식 무기로는 600만 인구로, 군대에 가는 600만 인구로 9천만을 상대한다는 건 우리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병력 숫자도 중요하다는 걸 여러 번 목격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 나서주길 바라는 거죠. 미국이 원래 이라크도 뭐 완전히 쓸어버릴 정도로 예, 강력한 힘이 있으니까 미국이 어느 정도 이란을 공습하고 핵시설 무력화하고 이란의 여러 가지 경제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이란을 계속 봉쇄해줘서 경제적으로 저 나라가 다시 서방하고 협조하는 그런 일만 좀 막아줬으면 하는 게 이스라엘의 목표인데, 트럼프가 되면 그 목표가 트럼프 임기 내내 계속 가능할 거라고 이스라엘도 볼 수가 있겠죠. 예. 왜? 공화당은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친이스라엘입니다. 예. 그리고 일단 민주당은요, 원래는 공화당에 비해서는 친이스라엘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바이든에 대해서 굉장히 놀란 게 뭐냐?
의외로 이스라엘을 전격적으로 도와줘서 와 신기하다. 민주당 대통령인데 이렇게까지 도와주지? 예. 이런 말까지 사실 나왔을 정도거든요. 예. 자, 그런데 해리스는 어떻게 했냐? 네타냐후가 찾아왔을 때 바이든은 그래도 열심히 만났습니다. 근데 해리스는 네타냐후의 그 접견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저 잘 안 볼 정도로 해리스는 사실 네타냐후에 대해서 잘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있고 지금 선거 자금 대부분이 유대 자금이니까 해리스가 지금은 이제 약간 끌려다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선 전까지는 유대 자본한테 끌려다니고 있지만 이거 대선에 승리하면 이제 우리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스라엘의 조바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7월 31일 이 일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제 미국 대선의 상황을 봐가면서 움직인다고 보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는 게 최고의 어떤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면 5년이 더 보장되니까 예. 5년 동안 계속해서 이란과의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해리스가 되는 게 가장 나쁘거든요. 그래서 석 달 안에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남은 기간에 더욱더 조금 더 긴장을 좀 더 자극하는 행동을 좀 더 수차례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게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거고요. 오히려 트럼프가 된다고 이스라엘을 믿기 시작하면 조금 자극하는 행동을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야, 이것도 저는 트럼프가 되니까 더 기세등등해서 더 자극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그다음에 점점 더 중동에서 많은 입김을 이제 내세울 수 있게 되는 국가 중국. 중국은 혹시 뭐 이번에 영향을 안 미치나요? 네, 이 중국도요. 예.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걸 아주 정확하게 명심하고 이걸 예. 잘 봐야 되는데 일단 중국은요. 겉으로는 아랍 그리고 이 페르시안, 아랍과 이란 쪽을 지지했죠.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에 대해서 외교적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11일 날 이 중국과 이란의 외교 수장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 암살 반대한다, 규탄한다. 그리고 이란의 민족적 존엄을 수호하는 노력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아랍을 일방적으로 지금 지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중국이야말로 진짜로 이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하면 진짜 위험하죠. 예.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사한다고 해서 미국이 당장 문제냐? 100% 원유 자급이 가능한 나라가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다만 미국 경제에서 야 이제 좀 금리 좀 인하하자 그러는데 유가가 다시 $100 넣으면 그게 신경 쓰이는 거니까 예. 그래 뭐 대신 우리가 좀 비싸게 석유 팔아먹으면 되지 이러면 됩니다. 예. 근데 중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중국의 원유 자급도는 자기들 주장 29%고 서방에선 웃기고 있네. 한 25%도 안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전체 석유의 4분의 3을 수입하고 있는데 그 수입하는 석유의 20%는 러시아하고 중앙아시아한테 수입하고 예. 나머지 80%를 바로 이 중동 쪽에서 의존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중동에서 수입하는 거의 대부분의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렇게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진짜 무력 충돌을 하게 되면 예. 저는 반드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보거든요. 그건 진짜 최고의 카드니까. 예. 그걸 안 쓴다면 이란 입장에서 정말 타격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좀 황당하고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뭐냐? 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을 때 미국 경제는 여전히 잘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네. 자기 석유로 팔면 되니까 얼마든지 자기들이 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중국은 자기들이 수입하는 석유의 80%가 이게 묶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경제가 아주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묘합니다. 아마도 이런 말을 했지만 한쪽에서는 유럽과 미국이 지금 이란을 말리듯이 중국도 전화해서 아마 한쪽으로 라인에선 야 이러면 이스라엘한테 넘어가는 거다. 기다려라. 20년만 기다리면 너희들이 이기지 않냐. 오히려 지금 중국이 이란을 만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보면 중동 아라비아 반도에서 미국과 가장 공고한 친분을 유지했던 국가 원래는 이란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정말 이게 좀 상상의 나래인데요. 뭐 그래서 박사님도 뭐 어떻게 대답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한 10몇 년 뒤에 또는 20년 정도 지난 뒤에는 미국이 예전에도 180도 입장 바꿨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남몰라 하라 하고 중동 지역에서 이해관계를 계속 어떻게 보면 유지하고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이란과 아주 공고한 친분을 유지하는 이런 상황은 전혀 기대할 수 없을까요? 사실 그렇게 했던 게 바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죠. 그렇죠. 그 판을 다 깨버린 건데 예.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 이란하고 친하게 지내려면서 중동 질서를 재편하려고 했던 아주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 사실 셰일 혁명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 에너지가 진짜 중요하죠.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중동에서 석유를 의존할 때는 사우디랑 손잡고
이 안전한 이 원유 공급을 계속 받는 게 진짜 중요했습니다. 예. 그래서 1970년대 사우디하고 협정을 했고 그때 달러 패권도 이걸 통해서 사우디하고의 협정을 통해서 이 굉장히 공고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오바마 때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 셰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원유의 100% 작업이 가능했고 오히려 수출까지 가능한 예. 정도로 지금 셰일 오일이나 셰일 가스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셰일 가스 같은 경우 정말 중요한 게 앞으로 이제 신재생에너지로 갈 때 이 신재생에너지가 간헐성이라 그래서 이 날씨가 안 좋으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날씨가 딱 원하는 대로 맞춰져야 되는데 그럴 때 이 에너지 수급을 계속해 주려면 이 LNG, 천연가스 이 의존도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셰일가스가 이렇게 계속 잘 나가면 미국 입장에서 오바마가 계산을 한 거죠. 야 가만히 있어봐라. 우리가 그동안은 원유가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사우디하고 어떻게든 관계가 좋아야 되고 달러 패권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중동에 엄청난 투자를 했다. 예. 근데 중동에 그동안 방위를 하면서 미국이 진짜 천문학적인 돈을 썼습니다. 예. 근데 미국 입장에서 이제 가성비가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 첫 번째 셰일가스, 셰일오일도 중요하지만 달러 패권이 이제 꼭 사우디를 이게 뭐 원유 달러로 반드시 표시해야지만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동안에 이제 금융 시스템에서 달러가 완전히 여러 가지 배경을 잡았기 때문에 예. 이게 사우디랑 꼭 안 해도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고요. 오바마 때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동 질서를 재편해야겠다.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자꾸만 이렇게 싸움질을 하니 이게 안 되겠네. 이란을 갖다가 조금 키워서 얘네들을 서방 사회에 좀 집어넣자. 그리고 이란 국민들은 이렇게 서방을 좋아하니 아니 하산 로하니까지 이렇게 당선시키는 거 보니까 희망이 있네. 그리고 이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서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예. 중국 좋아하지 않아요, 절대로. 예. 왜냐? 생각해 보세요. 중국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는 게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잖아요. 신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 이란 사람들이 서방하고 친하지. 왜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예. 기본적으로는 서방하고 친하고 싶은 국민들의 정서도 있으니까 야, 요 이란을 좀 잘 키워서 둘을 견제하게 만들면 EJ로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튀르키예 이 세 나라가 좀 견제하게 만들면 우린 여기서 발을 빼면서 부대를 좀 빼자. 아니 우리가 그동안 도대체 중동 평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대체 돈을 얼마나 쓴 거야? 네. 이제는 안 써도 돼.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 예. 우리 석유 작업돼. 이렇게 해서 발을 빼려고 했었던 건데 예. 트럼프가 이걸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누군가 또 대통령이 바뀌고 이란의 경제가 성장한다 그러면 이란이 사우디보다 훨씬 가치 있는 나라거든요. 사실 예. 성장만 하면 인구가 이란이 사우디보다 훨씬 많고 또 사실 매장량이 탐사가 안 돼서 그렇지 사우디보다 이란이 매장량이 훨씬 많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란은 그동안 석유를 잘 못 했기 때문에 예. 사우디가 그동안 계속 퍼낸 걸 생각하면 앞으로 미래를 봐도 이란에 좀 더 잠재력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중동 질서의 재편이 20년 뒤를 절대 우리가 예단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나 저제나 저희가 이렇게 국제 정세를 살피는 이유는 우리나라 걱정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중동의 정세 변화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 이번에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예. 미국이 잘 대응해주면 된다고 봅니다. 자, 해리스 입장에서 지금 막 치고 올라오고 있죠. 거의 이제 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약간 아직 좀 해리스한테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려면 해리스가 이제 확실하게 트럼프를 이기려면 중동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순간 모든 게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해리스하고 바이든 현직 대통령인 이 힘을 발휘해서 이스라엘과 이란을 잘 중재하고 진짜로 지금 이란이 원하는 건 하마스하고만 잘 되면 이게 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한다면 제가 보기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 중재에서 미국이 실패를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스라엘은 앞으로 남은 석 달 해리스가 어떻게든 당선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쟁을 더 키워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자산 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유능하기를 네. 좀 기원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저는 박사님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 박사님이 중동 얘기해 주시면 중동 박사인 것 같고 미국 얘기해 주면 또 미 경제사를 또 공부하신 건가 싶기도 하고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